37페이지에요, 여러분. 13번에 이 문제의 최대 힌트는 얘예요. 부피가 같은. 양쪽 용기가 부피가 지금 같아요. 근데 부피가 같다고만 힌트를 줘놓고 정확히 몇 리터인지는 사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VV 리터로 잡으시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1리터 1리터로 잡아요. 그냥 부피가 같다 그랬으니까 1리터 1리터로 그냥 잡고요. 그럼 여기서 얘네 온도가 같죠? PV는 nRT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날리면 되잖아요. 자, 온도 똑같아 날려요. 상수 날려요. 그리고 부피가 같으니 부피도 날려요. 그러면 압력이 몰수에 비례해요. 얘가 2몰인 게 확정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3기압인데 몰수를 모르잖아요. 압력이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3n몰로 잡을게요. 근데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3n몰로 잡아요. 이렇게 해놓고 꼭지 열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자, 그랬더니 반응 후 얘가 생겼는데 얘가 똑같은 온도에서 압력, 부분 압력 1기압이었단 얘기예요. 지금 꼭지를 연 후에는 전체 부피가 2리터가 돼요. 부피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PV는 nRT에서 V도 살려야 돼요. PV가 N이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 3기압에 1리터에서 PV 했더니 3n몰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C는 반응 후에 1기압에 총 2리터가 된 셈 아니에요? 꼭지 열려서 부피가 전체 하나처럼 된 거니까. 그러면 3기압 1리터에 3n몰이면 1기압 2리터면 몇 몰이 되는 거예요? 2n몰이 되는 거예요. PV가 몰에 비례하잖아요. 그쵸? 즉 C가 2n몰 생성됐다는 얘기죠. 몇 가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우리 A가 2몰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B는 3n몰 있었고요. 근데 반응을 시켰잖아요. C가 2n몰 생겼다는 말이에요. C가 2n몰 생겼으면 B는 몇 몰 반응했겠어요? n몰 반응했겠죠. A는 몇 몰 반응했겠어요? 2n몰 반응했겠죠. 근데 그럼 B가 3n몰 중에 n몰밖에 반응을 안 했으니 2n몰 남았을 거 아니에요? A, B가 둘 다 남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 다 쓸 때까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B가 남았으면 A는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즉 2n 이꼴 2라는 소리예요. 아, n이 1이구나. 그치? 그럼 얘 2몰 반응하고 얘 3몰 중에 1몰 반응해서 얘가 2몰 생겼다. 그래서 결국 반응 후에 2몰 2몰 남았다. 결국 이 소리죠. 그럼 반응 후에 C도 2몰, B도 2몰 남은 상황이네요. 근데 얘를 갖다가 C의 부분 압력만 했을 때 1기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B의 부분 압력도 1기압이었겠죠.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하는데 BC가 지금 몰수가 똑같잖아요. 얘가 1기압을 차지하면 얘도 1기압을 차지했겠죠. 그러니까 반응 후에 총 기압은 2기압이었던 얘기예요. 반응 후에 총 2기압? 그럼 반응 후에 총 2기압이었는데 온도를 T에서 AT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지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PV는 nRT를 다시 써요. 자, 반응 끝나고 얘 일정. 온도만 변화시킨 거니까 몰수 일정? 당연히 전체 부피도 일정. 안 그래요? 그럼 P가 T에 비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때 온도와 이때 온도 T 대 AT는 이때와 이때 압력의 비 2대 3과 같으면 돼요. 압력 B가 절대 온도의 비구나. 여기서 A값이 나와요. 이해되죠? 괜찮아요? 그럼 끝났죠? A의 압력 가해서 3기압입니까? 아니죠? 지금 3몰에 3기압이니 2몰이면 2기압이었겠죠. 그게 틀렸고. 반응 끝난 후 C의 몰 분율 2분의 1인 거 아까 기억나죠? C 2몰에 B 2몰 남았잖아요. 이것도 틀렸고. A값 나온 거 얘만 답이죠. A값 여기서 보면 2분의 3이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페이지. 자, 8번 하나만 더 풀게요. 39페이지 8. 이게 조금 아까 풀었던 거랑 완전 비슷해요. 보시면 봐요. 일단 PV는 nRT를 때려요. 어차피 얘네 전부
온도 일정 아닙니까? 날려. 그러면 PV가 몰수에 비례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 PV 8이잖아요. 8몰로 그냥 잡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PV를 그냥 몰수로 잡을 거예요. 얘 PV 그냥 9몰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얘는 PV 어디 갔니? 얘는 3X몰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1번 꼭지만 열 거란 말이에요. 내가 8몰 9몰 넣어서 반응을 시켜서 결과 나처럼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C가 1.6기압에 부피 얼마? 1번 꼭지 열었으니까 합쳐서 5V 아닙니까? 지금 PV를 저 그냥 몰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1.6기압에 5V면 곱해서 5, 6에 30, 8몰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어차피 나 지금 PV를 계속 몰수로 쓰고 있는걸요. 즉 8몰, 9몰 반응시켜서 C가 8몰 나온 상황이다 이거죠. 뭘 해야겠어요? 전반으로 때려야죠. AA, B, EC에서 얘가 반응 전 8몰, 9몰 반응을 시킨 거예요. C가 8몰 나온 상황이죠. 그럼 B가 몇 몰 반응했냐? 4몰 반응했죠. 그러면 B가 남았다는 건 일단 A는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아하, 개수비가 나오네요. 2네요, 2.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 반응 후 없고 5몰 남고 8몰 생겼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1번 꼭지 열었을 때. 이 상황에서 2번 꼭지를 또 연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왔으니 EA 플러스 B, EC 다시 쓰겠습니다. 반응 전. B는 여기서 남은 거 그대로 와요. 5몰 그대로예요. A는 없었는데 여기서 추가됐어요. 마지막 3번 그릇에 들어있던 3X몰. 이게 3X몰 추가. 자, C를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이미 8몰이 생긴 상황이에요. 반응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8몰 생겼는데. 반응을 시켜요. 2대 1대 2.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응 완전히 끝났을 때 A의 몰 분율이 있대요. A가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A의 몰 분율이 있다는 건 B를 다 썼다는 얘기죠. 5몰, 10몰, 10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 후 3X-10 남아요. 18 생겨요. 여기서 A의 몰 분율이 10분의 1인 거예요. A의 몰 분율 얼마예요? 몰수 총 다 더해서 전체 몰수 분의 A만의 몰수 했을 때 이게 몰 분율 10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X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끝이죠, 이 문제. A 나오고 X 나왔으니까 끝. 알겠죠? PV를 그냥 몰수로 쓰세요. 전반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꼭지 열었어도 돼요. 부피가 늘었어도 개의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 하면 그냥 그게 몰수가 되는 거예요. 온도만 일정하다면. 또 질문. 저 넘어가도 돼요, 진짜? 뒤에도 있어요. 50페이지. 자, 57쪽으로 갑시다, 그럼. 실력업으로. 3번 문제, 아니, 가그림을 봐라. 누가 증발이 잘 됐어요? X예요, Y예요? 일단 Y가 증발이 잘 됐잖아요. 기체가 더 잘 돼서 기압이 컸다는 얘기죠. 증기압력이 컸다. 그래서 Y가 지금 X쪽으로 밀어냈잖아요. 일단 Y가 증발이 잘 됐어요. 자,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해봅시다. Y가 X보다 증기압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증발이 잘 됐어? Y가 X보다 증기압력이 커. 그럼 봐라.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큰 애가 기억이잖아요. 얘가 Y죠. 증기압력이 큰 놈이 증발 잘 되는 애. 얘가 X죠. 그리고 현재 온도가 T1도씨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상태거든요. 얘네 증기압력이. 얘가 지금 0.5기압, 얘가 지금 0.25기압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인 H는 몇 기압에 해당하는 0.25기압에 해당하는 차이만큼의 지금 딱 수음기둥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압으로는 0.25기압인 거예요. 근데 1기압에 760이잖아요. 그럼 0.25기압이면 여기에 760을 곱했을 때 얼마니? 이게 H죠. 기압을 그냥 수음기둥 높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760 곱해서. 여기서 H 나올 것이고
니은 나올 거고 기억도 나왔고요. 얘는 Y였죠? 온도를 T2로 높여요. 자, 온도를 높이면 얘의 온도만 지금 높이겠다는 소리죠. 그럼 얘 증기압력 더 커지죠. 지금도 얘가 큰데 얘 증기압력 더 커져요. 차이가 더 올라가야죠. H보다. 따라서 H 값은 증가한다고 써야죠. 만약에 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둘 다 T2로 올렸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T2로 올렸어도 T2에서의 증기압력 이때 차이는 T1보다 커요. 한쪽만 올려도 차이가 커지지만 둘 다 올렸어도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귿은 다 틀린 말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또요. 네, 자 88로 가겠습니다. 용액의 성질. 여러분이 지금 수업들은 순서를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이상기체를 했어요. 기체죠, 기체. 그 다음 이번에 분자간힘, 뭐 분산력이니 쌍극자, 쌍극자니 이거 다 액체예요, 액체. 증기압력. 그리고 고체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고 그 다음 물하고 이제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고, 기, 액고 그 다음 용액에 대한 거. 기액고는 순수한 물질이라면 용액은 섞인 거잖아요. 이제는 섞인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기압력을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죠. 증기압력.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한 게 증기압력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순수한 물이 있어요. 순수한 물. 응? 내가 얘를 증발을 시키려고 그래요. 순수한 물이 증발이 된다는 게 표면에 있는 놈들이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 이게 증발이잖아요. 속에서부터 날아가면 끓음이지만 표면에 있는 애부터 날아가면 증발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물에다가 설탕을 탄 거예요. 설탕물이 됐어요. 자, 물하고 설탕물 누가 증발이 잘 되겠습니까? 물이에요. 일단 안에다 뭘 타잖아요? 증발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표면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설탕이 껴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표면에서 날아갈 수 있는 물 분자 수가 줄다고요. 순수한 물보다. 그래서 일단 뭘 타죠? 증발이 잘 안 돼요. 이제 이걸 유식하게 얘기해 봅시다. 물과 얘는 순수한 물, 이게 용매예요. 앞으로 순수한 놈은 용매로 표현할 거고 이놈은 안에 뭘 탔죠? 용액입니다. 용액. 용매와 용액 중 순수한 놈, 용매가 증발이 잘 돼요. 즉 용매와 용액 중 누가 증기압력이 커요? 용매가 증기압력이 커요. 안에다가 뭘 타기 시작하면 증기압력이 떨어집니다. 증발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에다 설탕을 많이 타면 탈수록, 즉 설탕물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증발은 더 안 돼요. 많이 탈수록 더 안 돼요. 그나마 묽은 용액일수록 증발이 잘 되고요. 애가 농도가 진해질수록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제 왼쪽 조그만한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둘 다 설탕물이야. 둘 다 설탕물. 딱 봐라. 누가 더 농도가 진한 설탕물인 것 같아요? A예요? B예요? B가 진한 거죠. 같은 설탕물이어도 애가 농도가 진하면 증발이 더 안 돼.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A가 크잖아요. 그래서 농도는 B가 A보다 크고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커. 아, 농도가 옅은 애가 증발이 잘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매라고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순수한 놈. 아무것도 안 탄 거. 아무것도 안 탄 놈의 증기압력이 최대죠. 이때가 제일 높을 때. 자, 얘는 뭐 탄 거. 섞은 거. 뭘 타면 증기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탄 놈. 증기압력에서. 자, 뭘 탔어? 증기압력을 뺐어. 얼마나 증기압력이 떨어졌나. 이걸 구할 수 있죠? 얼마나 낮아졌나. 이 차이잖아요. 이걸 증기압력 내림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거. 야, 순수한 거에 비해서 얘 증기압력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은 농도가 진할수록 커져요. 많이 탈수록 애가 증발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떨어져요. 증기압력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구해요. 증기압력 내림. 그래서 요 증기압력 내림 그래프를 보시면 맨 밑에 설탕물이라 쳤을 때 설탕물 농도가 진해질수록 증기압력이 더 많이 내려가요. 증기압력 내림이 커져요의 뜻입니다. 되게 쉽죠? 이거요, 이거. 간단하구만.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기 용액
용액. 용액은 순수하지 않은 애. 못한 거.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놈. 용매의 증기 압력보다 일단 낮을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애가 증기 압력이? 근데 얼마나 떨어지냐면 얘가 최대 증기 압력 증발이 제일 잘 되는 상황이고 뭘 많이 타면 탈수록 제 증기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얘한테 뭘 타서 용액을 만들었지만 물이 차지하는 비율, 그 안에서 물과 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매가 물이라고 치면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나마 증기 압력이 높다는 얘기가 되죠. 자, 어쨌든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합한 거예요. 근데 용질이 늘어날수록 증기 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뭘 많이 탈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용질이 적을수록 증기 압력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도 안 타면 얘가 최대고. 그럼 용매와 용질 중에 용매가 많아야 그나마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용매가 많을수록 그나마 증기 압력이 크다. 즉 용매의 증기 압력, 순수한 놈의 증기 압력에다가 곱하기 뭘 하냐? X. 용매의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을 X로 표현하거든요.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나마 용액의 증기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 그 용액의 증기 압력이 돼요.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야 그나마 증기 압력이 얘가 커져서 증발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아니에요. 용매. 이게 최대치, 증기 압력 최대치, 순수한 놈. 여기에 야 순수한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용액이 증발이 잘 된다의 의미입니다. 이 식의 의미 알겠어요? 요 식을 우리가 이게 밑에 써 있어요. 이 식. 이 식이 바로 라울 법칙이에요. 아하,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증기 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과 같구나. 이걸 라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옆에다 써 있어요. 쓰실 분은 쓰시지만. 이 증기 압력 내림은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얼마나 떨어지냐? 순수한 놈, 용매. 순수한 놈의 증기 압력에서 뭐 탄 거? 뭐 탄 놈 증기 압력 빼면 얼마나 떨어졌냐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증기 압력 내림을. 자, 그런데 용액의 증기 압력은 라울 법칙에 의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내가 집어 넣어 볼게요. 용매 증기 압력 마이너스 P 용매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거든요. 지금 왼쪽 식을 오른쪽 식에다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용매로 묶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용매의 몰 분율이 되네요. 아니 1에서 용매의 몰 분율을 빼면 뭐가 남아요? 용질의 몰 분율이 남는 거 아니에요? 용매 플러스 용질에서 몰 분율이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이 식은 P 용매의 증기 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과 같군요. 자, 이 유도식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계산식 유도가 있는데 유도식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를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쓴 거고, 결국 증기 압력 내림은 용매 거에서 용액 거를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용매, 순수한 놈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공식 2개 나왔습니다. 1.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에다가 용매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고, 증기 압력 내림 얼마나 떨어졌냐? 내림은 용매의 증기 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두 가지씩.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자, 순수한 놈인데 뭘 탔어? 아, 증기 압력이 떨어지는구나. 이 뭘 탄 놈은 그 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잖아요. 이게 설탕인지 포도당인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증기 압력 내림은요, 용질을 얼마나 탔냐가 중요하지 용질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종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탔냐가 중요할 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한 얘기 했어요.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저씨. 그 다음 이것도 중학교 2학년에도 배워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이 100도예요. 1기압 기준 끓는 점이. 그럼 물에다 뭘 타? 설탕물이야. 끓는 점이 100도보다 어떻게 돼요? 모른다. 이 무지가, 야! 물에다 뭘 탔어요? 설탕물이야. 끓는 점이 100도보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물이면 1기압에 어는 점이 0도씨잖아요. 설탕물이에요. 어는 점이 0도씨보다 낮아지죠. 끓는 점은 뭐 타면 올라가요. 어는 점은 뭘 타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 그래요. 쉽죠? 끓는 점 오름이 뭐예요? 순수한데 뭘 탔어. 끓는 점이 올라가. 이게 끓는 점 오름이에요. 뭘 탔더니 어는 점이 내려가. 어는 점 내림입니다. 그럼 끓는 점과 어는 점은 왜 오르고 내려가요? 뭐 타면 왜 이렇게 바뀌어요? 용지를 타면요, 얘네가 끓거나 어는 걸 용질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쉽게 끓거나 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데 끓는 점이 올라가요, 뭘 타면. 그리고 당연히 같은 설탕물이어도 설탕물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은 더 많이 올라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진한 용액일수록 끓는 점은 더 높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끓는 점 어디 갔습니까? TB는 순수하네. 용매. 만약에 설탕물이라 치면 물,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이고요. TB 프라임은 설탕물이 돼서 끓는 점이 올라간 거예요. 자, 끓는 점 올라간, 이 T는 템퍼러처잖아요, 온도. B는 뭐냐면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예요. B가 붙은 이유는 이게 끓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끓는 점에서 순수한 놈의 끓는 점을 빼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구할 수 있죠. 저게 끓는 점 오름입니다. 델타 TP. 그래서 올라간 끓는 점에서 순수한 끓는 점을 뺐더니 얼마나 끓는 점이 올라갔나 계산돼. 이게 끓는 점 오름인데, 이 끓는 점 오름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냐.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KB가 뭐냐면 몰랄 오름 상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얘가 농도가 얼마나 진할 때마다 끓는 점이 몇 도 올라가나, 이거는 용매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이면 물, 에탄올이면 에탄올, 이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그래서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중요한 건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는 용액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상수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 이게 뭐냐, 농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몰농도만 배웠죠? 이건 몰농도가 아니네요. 몰농도는 대문자 M으로 표현해요. 그럼 이건 뭐냐, 몰랄농도 되겠습니다. 몰랄농도. 우리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에 용질의 몰수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리터로 들어갔고 얘는 몰로 들어갔고, 몰랄 농도는 분모가 질량이에요. 부피가 아니라. 근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용액이 아니고 순수 용매 질량이 들어가요. 설탕물이면 물 질량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에. 몰농도 같은 경우는 아예 용액 전체 부피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용매 질량, 그리고 단위는 킬로로 들어가요. 그램으로 주어지면 여러분 킬로로 바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몰수. 그러면 단위가 당연히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들어가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소문자 AM 써서 몇 몰랄 농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농도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 끓는 점이 몇 도나 올라갈 거니? 이게 끓는 점 오름 아닙니까? 끓는 점 오름은 요거는 용매 종류가 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일 뿐이고요. 이거에 곱하기 몰랄 농도, 요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결국 이 소리예요.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제가 요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여기 1기압 기준이에요. 1기압 기준 끓는 점 물 1기압에서 물이, 내가 여기다가
100g에다가 예를 들어 설탕을 2몰 탔다 합시다. 2몰 이렇게 섞었어요. 자, 그럼 이 설탕물에 끓는 점은 얼마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얘 몰랄 농도랑 요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얘의 끓는 점 오름 T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끓는 점 오름. 자, KB 물이니까 물의 오름 상수가 필요합니다. 0.51 이거는 주는 거예요. 물의 몰랄 오름 상수 0.51 요식에 그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얘 몰랄 농도 얼마예요? 자, 몰랄 농도 보시면 물이 100g이에요. 그럼 이게 0.1kg죠?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는데 킬로로 들어가요. 0.1kg 분의 용질의 몰수 2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0.51 곱하기 20이잖아요. 더럽게 크게 나오겠네. 5.1 그러면 10.2인가요? 얘는 끓는 점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설탕물의 끓는 점은 얼마예요? 100도에서 10.2도 올라간 거니까 110.2도. 제가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끓는 점 오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 여튼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건 얼마나 올라갔냐예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에 올라간 걸 더해주면 얘의 끓는 점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안 어렵죠? 어차피 상수는 주는 거, 몰랄 농도는 계산하면 되는 거. 그만 자, 이 중요한 시점에.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랄 농도가 증가하면 끓는 점이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네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타든 포도당을 타든 그 무엇을 타든 농도가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그에 비례하여 올라갈 뿐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도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뭘 타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100점. 그럼 이제 감이 와요. 어느 점 내림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느 점은 내려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게 순수한 용매. 만약에 물이면 이게 순수한 물의 어느 점. 어느 점은 떨어지는 거니까 F는 뭐겠어요? 프리징 포인트. 어느 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물의 순수한 어느 점에서 물에다 뭐 탔더니 어느 점이 내려갔어. 순수한 어느 점에서 떨어진 만큼을 뺐더니 얼마나 내려간다가 나와. 이게 어느 점 내림이에요. 이게. 근데 저 어느 점 내림은 마찬가지. 아까 끓는 점 오름이랑 공식이 뭐가 달라요? 상수만 바뀌었죠. 아까는 몰랄 오름 상수였으면 이제 몰랄 내림 상수. 이것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제 주는 거예요. 끓는 점 오름이든 어느 점 내림이든 기본적으로 다 몰랄 농도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올라가고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끓는 점 오름을 볼 수 있는 예 하나만 내봐요. 라면 끓일 때 뭐? 스프부터 넣으란 얘기죠? 왜 나는 면부터 넣는데 이거예요? 스프부터 넣으면 물이 용액이 되잖아요. 그럼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정석호 씨.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럼 면이 더 빨리 익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100.0몇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뭐 어쨌든 간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계란이나 국수 삶을 때 안에 뭐 타요? 소금.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느 점 내림을 볼 수 있는 케이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 어느 점 내림? 아이스크림이요? 중2 애들한테 물어보면 한 3개는 나와요.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하는 예. 일단 겨울철에 강물은 잘 안 오는데 강물은 잘 오는데 바닷물은 잘 안 오는 거.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요. 어느 점이 떨어져요. 순수한 물보다. 그리고 그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의 부동액. 엔진이 뜨거우니까 이 엔진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항상 그 엔진 겉부분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한 물이면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얘가 언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동액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어느 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 온도가 대빵 높게 올라가요. 그러면 엔진 온도가 만약에 100도 넘게 올라가. 냉각수가 끓어버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또 끓는 점도 올려줘요. 이 부동액이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물이 끓거나 얼지 않도록. 이런 거 다 이걸 이용하는 예시이고요.
그 다음 겨울철에 눈 많이 와갖고 빙판되면 뭐 뿌려요? 염화칼슘. 염화칼슘 제설제죠? 뿌리면 이게 녹으면서 어느 점을 낮춰줘가지고 쉽게 얼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빙판이 되지 않게. 이런 거 다 어느 점 내림이에요. 예시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산 다 맞춰놓고 예시에서 틀리는 인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잘 외워두세요. 잘. 응? 요 밑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과 뭐 관련된 현상이 쭉 나와 있는데 눈여겨 봐두시고 그 위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게 뭐 끓는 점 오름일 수도 있고 어느 점 내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는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란 말이에요. 지금 용매 질량이 라지 W g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 용매 질량 넣어야지? 근데 우리 킬로로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g이니까 킬로로 바꾸기 위해 1000분의 W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용질, 분자에는 용질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몰수 대신 화학식량과 질량을 줘서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M에 대해서 풀면 주어진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 용질에. 이 식을 외워야겠어요? 외우는 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따위에 힌트를 준 다음 분자량 구해라 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유도지 저걸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게 어느 점 내림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 벌써 식을 몇 개 했어요? 1. 라울 법칙. 증기 압력 내림.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증기 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과 같다. 2. 끓는 점 오름. 3. 어느 점 내림. 벌써 식을 3개나 배웠다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3투예요. 난 3투를 모른다 하시면 크게 반성하세요. 고1 때 얼마나 열심히 3투를 배우셨습니까? 자, 3투 현상이란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밖에는 순수한 물, 맹물, 안에는 뭐 설탕물 이런 거 타 놓고 그럼 밖이 저농도 아니 고농도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선 여기다가 막으로 싼 거예요. 반투막이요? 반투막이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긴 한데 겁나 작아. 그래서 작은 알갱이는 통과를 하는데 큰 알갱이는 통과를 못하는 이게 반투막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투막이 없었다면 이 안에 있는 설탕이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와가지고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비슷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반투막으로 막아놨죠? 자, 설탕은 알갱이가 크거든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설탕은 못 나가지만 내가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인데 농도는 맞춰주고 싶단 말이에요. 설탕은 못 나가요. 그럼 누가 움직이겠냐고요.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설탕이 못 나오니 대신 누가 가야? 물이 들어가야죠. 제 농도를 낮춰줘야 최대한 둘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원래 용액은요, 양쪽에 2개 붙여놓으면 농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해요. 이게 약간 열평형이랑도 비슷하지 않아요? 고온과 저온을 붙여놓으면 열이 이동해서 둘이 열평형을 이루듯이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농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용질이 못 나오잖아요. 용매가 가야죠. 자, 물이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얘는 수면이 올라갈 것이고 얘는 수면이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3투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게 3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3투를 지금 어떻게 실험했냐면 요 보여요? U자관에 그만 쳐자 인간들아. U자관에 가운데 반투막을 막았어요. 현재 한쪽은 물, 한쪽은 설탕물, 이쪽이 저농도, 이쪽이 고농도인 상황. 당연히 아까랑 똑같아요. 양쪽의 농도 맞춰주고 싶은데 설탕이 커서 못 가네? 물이 와야죠. 저농도에서 물이 막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돼요. 여기는 물이 옮겨갔으니까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져. 아, 물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간다고 해서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물은 1도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닌데 저에서 고로 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높이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 멈췄어요. 내가 여기다가 피스톤 실린더 같은 거 있죠. 실린더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설치해서
힘으로 얘를 갖다가 꾹 눌러가지고 다시 수면을 원래대로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힘으로 빡 눌러가지고 다시 수면을 맞추겠다. 그러면 이쪽에 압력을 팍 줘서 수면을 맞추려면 여기 있는 애가 다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야 수면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설탕은 못 간다니까요. 누가 도로 가요? 물이 가겠죠. 힘으로 눌러 물이 막 갑니다. 언제까지? 양쪽의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때 내가 똑같아질 때까지 압력을 얼마나 줘야 되니? 그게 삼투압이에요. 알겠어요? 높이 차이가 났어 이미 삼투현상에 의해. 눌러갖고 다시 원래 높이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압력, 이걸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결국 삼투압도 일종의 압력이군요. 누르는 힘이니까. 삼투압은 파이로 표시합니다. 삼투압 파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CRT. 삼투압 파이는 CRT. C가 뭐예요? 몰농도요. 아, 삼투압은 결국 용액의 몰농도와 무엇에 비례하는구나? 절대온도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군요. 삼투압 파이는 CRT, 몰농도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R은 어차피 상수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안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투압도 내가 저기 탄 게 설탕인지 포도당인지 뭔지는 안 중요해요. 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농도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판트호프 법칙입니다. 판트호프 법칙. 삼투압 파이는 CRT. 법칙이 두 개 나왔군요. 1. 라울 법칙. 2. 판트호프 법칙. 근데 요 삼투압 공식도 변형이 가능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 파이는 CRT, C가 몰농도잖아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자, 이렇게 해놓고 부피값을 좌변으로 옮겨요. 파이V는 nRT. 어서 많이 본 것 같다. PV는 nRT식이랑 살짝 비슷하죠? PV는 nRT에서도 P가 압력이었듯이 여기서도 파이가 결국 압력이잖아요. 삼투압. P가 기체의 압력이고 파이는 이제 용액의 압력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파이V는 nRT, 그 다음은 가뭐죠? 몰수 대신 몰수 자리에 n분의 WRT. 똑같잖아요. PV는 nRT에서 P만 파이로 바꾼 거. 이렇게 예식이 여기까지 변형도 가능하더라. 아, 분자량도 구할 수 있구나. 에요. 됐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투의 예. 모르면 크게 반성하세요. 배추를 소금에 절였다. 배추와 소금 중에 누가 고농도냐 이거죠. 당연히 소금이 고농도예요.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배추에서 소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다음날 배추가 애가 축축 처지죠. 숨이 죽어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삼투고요. 식물을 심었어요. 식물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흡수해요. 야, 물이 발 달려갖고 뿌리로 걸어 들어와요? 식물의 뿌리로 어떻게 물이 들어옵니까? 뿌리와 흙 중에 누가 고농도예요? 쳐자지 말고 얘기해봐. 뿌리와 흙 중에 누가 고농도예요? 와, 여러분, 뿌리는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해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보통 양분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당연히 고농도죠. 뿌리가. 뿌리는 고농도인데 흙이 저농도예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물이 들어온다니까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현상에 의해 물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비료를 겁나 많이 줘요. 땅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더 고농도가 돼요. 너무 많이 주면. 그럼 저농도인 뿌리에서 고농도인 땅으로 물이 빠져요. 애가 말라 죽는다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요. 이게 다 삼투예요. 알겠어요? 삼투현상. 그런 예시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봐봐요.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까지. 이 네 가지가 전부 용액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생각해보세요. 삼투압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뭘 탔냐는 안 중요해요. 몰 농도, 용질을 얼마나 탔냐가 중요하죠. 이 모든 네 가지가 용질의 양하고만 상관이 있지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모두 용질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뭐냐? 아하,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은 용질의
몰수와만 비례 있고 관계 있고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걸 묽은용액의 총괄성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끝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공식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막 되게 어렵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자지 마라 좀. 아니 얼마나 쉬워요. 봐봐요. 이 바보라고 A하고 물 좀 비교해봐요. 누가 증기압력이 큰가? 당연히 순수한 물이 증기압력이 크겠지. 그리고 A와 B를 비교해도 순수한 물이 증기압력이 크겠지. 그럼 물과 B를 비교해도 A, B를 비교해봐요. 누가 더 진한 용액입니까? B가. 지금 그나마 A는 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B는 물보다 훨씬 증기압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증기압력이 왜 많이 내려갔겠어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증발이 잘 안 됐어죠. 왜 증발이 안 됐겠어요?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증발이 잘 안 돼요. 농도가 진하니까. 알겠습니까? B의 증기압력 내림이 A보다 훨씬 컸다. 농도가 B가 진한 수용액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 내림이 아니죠. 증기압력이 높은 애가 그나마 증발이 잘 되는 애. 얘가 A겠구나.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나마 증발이 잘 되는 애. 물의 증기압력은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죠. 알겠습니까? 순수한 물일 경우. 이런 거예요. 봐봐요. A와 B가 액체 A, B인데 여기다가 용질 C를 녹였더니 지금 이게 무슨 그래프 같습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중2 애들 배우는 그래프예요. 끓는 점 그래프죠. 끓는 점 그래프. 용매 A, B에 용질 C를 0.1몰씩 녹였더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 점에서 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순수한 물이었으면 이게 이제 얘는 물은 아니지만 순수한 용액 순수한 용액이 말이 돼? 순수한 용매는 끓는 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끓으면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순수한 액체는 여기가 뭐 하는 구간이에요? 상태 변화 하는 구간.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근데 뭘 탔어요? 순수하지 않아. 그러면 걔네들은 끓으면서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러면 순수한 애는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왜 얘네는 끓으면서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끓는 점은 여기예요. 근데 왜 끓으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왜? 자, 내가 예를 들어 설탕물을 끓여요. 그럼 끓는다는 건 결국 물이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설탕물인데 물은 계속 날아가요. 안에 설탕은요? 안 날아가요. 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날아가는데 설탕은 그대로 있으니 설탕물 농도가 어떻게 되냔 말이죠. 높아지잖아요. 끓이면서 끓는 중에 농도가 계속 올라가요, 얘가.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왜? 농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농도 변화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딱 봐도 끓는 점 오름이 얘가 더 크잖아요. A가. 얘가 지금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원래 C를 똑같이 녹였군요. C 몰 농도를.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을 T1, T3, T4. 얘네들 끓는 점이 주어져 있구만. 1기압에서의 기준 끓는 점 A가 T1, B가 T2였어요. 근데 기준 끓는 점에서 이제 끓는 점 오름을 봤더니 얘가 T3가 되는데 A가 더 많이 올라갔으므로 지금 A가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죠. B에 비해서. 원래 기준 끓는 점은 A가 낮았거든요. 근데 뭔가를 탔더니 A가 오히려 끓는 점이 더 높아졌죠. A의 끓는 점 오름이 크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녹인 용질의 몰수는 사실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액의 질량도 같으므로 얘네 몰랄 농도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왜 A의 끓는 점 오름이 더 높냐? 애초에 A라는 이 액체 자체가 몰랄 오름 상수가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원래 A가 몰랄 오름 상수가 커서 같은 몰랄 농도임에도 A의 끓는 점 오름이 더 높았어. 그럼 이걸 이용하면 A와 B의 몰랄 오름 상수의 B도 구할 수 있겠죠. 수치가 주어진다면.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예요. 자, 공식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일단 요거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A가 B보다 증발이 잘 됐어요. 즉 증기압력이 A가 커요. 그럼 농도는 누가 크단 얘기냐? 농도는 B가 A보다 크니까 증발이 안 된 거죠. 애가 농도가 진할수록 안 돼요, 증발이. 농도는 B가 A보다 크고 농도와 증기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1의 결과를 설명하라 하니 설탕물 B가 이렇게 쓸까요? B가 농도가 높아서 증기 압력이 낮단 얘기죠. 낮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된 B가 농도가 높은 거다. 혹은 뭐 증기압력 내림이 커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증기압력이 낮다, 증기압력 내림이 크다, 뭐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어쨌든 농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안 된다가 핵심이죠. 그러면 두 설탕물 중 물의 몰 분율이 높은 건 누굽니까? 물의 몰 분율이 높다? 농도가 낮은 애를 고르란 얘기죠. 안에 녹아 있는 게 좀 적은 애. A가 물이 더 많은 거죠. 농도가 낮으면 물은 많은 거예요. A가 물의 몰 분율이 높아서 증기압력이 크다. 물이 많아서 그나마 증발이 잘 됐다. 이 말을 지금 어렵게 쓴 거예요. 그죠? 물이 많아서 그나마 증발이 잘 됐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둘 다 물 100g에 용질 A, B를 녹인 거예요. 몰랄 농도 B를 구하는데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입니다. 용매 질량은 똑같아요. 물 100g. 문제는 용질의 질량만 있고 몰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용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몰수를 몰라요. 하지만 우린 뭐를 알아요? 끓는 점 오름을 알고 있군요. 끓는 점 오름, 보일링 포인트는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거든요. 얘네 어차피 둘 다 용매는 물로 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을 거예요. 용매의 종류만 같으면 저 상수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근데 물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끓는 점 오름이 0.2도인 거잖아요. 델타 TB가 0.2도씨 오른 거고 얘는 0.1도씨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끓는 점 오름이 두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 몰랄 농도 B가 2대1.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이 2대1의 비율로 올라갔구나. 그러면 몰랄 농도의 B는 2대1이 되는 거. 저 끓는 점 오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자량 B가 나와요. 봐. 얘네 몰랄 농도 B가 2대1인 상황이에요. 근데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라고요. 근데 얘네는 용매 질량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동일한 상황에서 용질의 몰수는 몰랄 농도의 비례니 몰랄 농도 B가 2대1이면 용질 몰수 B도 2대1이에요. 즉 얘네들 몰비가 2대1이란 얘기예요. 그럼 몰비 있죠. 질량도 있죠. 화학식량이 나오죠.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2분의 2대 1분의 3이니까 화학식량 B는 1대 3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용질 질량이 있고 얘네들의 몰비 있으니 화학식량 B가 나온다. 그래서 화학식량 B는 1대 3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몰랄 농도 B는 끓는 점 오름에서 나왔고요. 몰랄 농도 B에서 몰비 나왔고요. 여기서 화학식량 B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일정한 양의 물에 용질 A를 녹인 수용액에서 A의 몰 분율에 따른 증기 압력
내림, 증기압력이 얼마나 내려가냐. 증기압력 내림 어떻게 계산하더라. 증기압력 내림은 아직 공식 못 외우셨을 테니 용매의 증기압력, 순수한 놈의 최대 증기압력에서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 내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헷갈려요. 라울 법칙은 용액의 증기압력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로 계산하고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의 용질몰 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두 개가 지금 다르죠. 쟤는 용액의 증기압력, 이거는 증기압력 내림, 얼마나 떨어졌냐.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증기압력 내림에 관계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식을 기억하셔서, 자, 어차피 용매는 물로 똑같고 용질의 종류도 똑같으니 결국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여, 여기 보시면 증기압력 내림이 38일 때 몰 분율이 0.1이었어요. 그럼 20일 땐 얼마냐? 이거 그냥 비례잖아요.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8일 때 0.1 몰 분율이면 증기압력 내림 20일 때는 몰 분율이 얼마냐 해갖고 요점의 몰 분율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해보면 19분의 1인가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숫자가. 그래서 얘는 그냥 비례관계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의 증기압력, 즉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보이는 점 하나 찍으시면 되잖아요. 니은점. 증기압력 내림 있겠다. A의 몰 분율 있겠다.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되죠. 증기압력 내림 38은 용매 증기압력 모르고 용질 몰 분율이 0.1이래잖아요. P는 380이죠. 이게 순수 용매 물의 증기압력. 지금 여기서 물의 증기압력은 380ml Hg인 거예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만 외우면 써먹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기역 니은에서 몰비를 구하랍니다. 몰비.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몰 분율이 얘가 이거고 얘가 0.1이다 밖에 모르지, 정확히 몰수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몰 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몰수분의 그놈의 몰수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체 몰수가 뭔데? 지금 얘네 용액이에요. 물의 양은 어차피 똑같고 A만 다르게 넣어준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역에서 A의 몰수 구해볼게요. 몰수? 몰 분율? A 몰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구하는 시. 얘 몰 분율 얼마였어요? 19분의 1이었어요. 기억점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19분의 1이에요? 물의 몰수, 용매. 물의 몰수와 용질 몰수 싹 더한 거 분의 용질 몰수를 해야 용질의 몰 분율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물의 몰수는 계속 일정하다며요. 물의 몰수를 미지수로 하나 잡아요. 뭐 n몰로 잡으시든지 쉬운 걸로 편한 걸로 하나 잡아요. 제가 물의 몰수를 n몰로 잡겠습니다. 그럼 물의 몰수 플러스 A 몰수를 x로 잡으면 이게 기역점에서 A의 몰 분율이죠. 이게 19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물의 몰수 플러스 용질 몰수 분의 용질 몰수 한 게 A의 몰 분율. 몰수라고 했지만 이제 몰 분율이죠. 실제로 이 식이. 여기서 A의 몰수는 얼마가 나와요? N 플러스 X는 19X가 되니 18X는 N. 따라서 A의 몰수 X는 18분의 N몰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니은도 구하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비율만 할 거기 때문에. 니은, 여기서의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물의 몰수 플러스, 여기서 A의 몰수 모르죠? Y로 잡아요. 분의 A의 몰수 Y 한 개, 몰 분율 0.1, 즉 10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얘도 풀어요. N 플러스 Y는 10I예요. 따라서 A의 몰수 Y는 9분의 N몰. 여기서 X 대 Y 하면 얘네들의 몰비가 나오는 거죠. 18분의 N 대 9분의 N. 나왔네.
몰 분율을 이용해서 몰 B를 구했어요. 왜? 어차피 용매의 몰수는 같으니까. 물의 양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됐죠? 괜찮아요?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4번 갑니다. 이번에는 용매 종류가 달라요. 용매 종류가 달라요. A, B에 용질을 똑같은 걸 녹였어요. 용질을 똑같은 거. 그리고 보시면 녹인 용질 양도 같아요. 그러니까 몰수를 똑같이 녹인 거예요. 근데 용매의 양이 질량하고 분자량, 여기서 질량과 화학식량 있으니 용매의 몰수가 나오겠죠? 보시면 용매의 몰수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몰비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용매는 몰비가 지금 1대1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여튼 구해야 되는 거는 몰랄농도비예요. 아이쿠, 몰랄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용질 몰수는 같네요. 그럼 용매 질량의 반비 되겠죠. 맞습니까? 용매 질량비가 2대 3이니 몰랄농도비는 3대 2겠군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인데 용질 몰수 같고 용매 질량 2대 3, 몰랄농도비는 3대 2. 됐죠? 자, 좋아요. 용질 X가 화학식량 10W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으로 W인데 화학식량이 10W면 이게 몇 몰이라는 얘기예요? 10분의 1몰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용질 X를 똑같이 10분의 1몰씩 녹여놓은 상황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양이 같아요. 그래놓고 뭐 어쩌라고요? 1기압에서 끓는 점 구하기. 자, 제가 가부터 해볼게요. 끓는 점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끓는 점 오름을 계산해야죠. 가 끓는 점 오름 델타 T 보일링.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자, 그런데 가는 A라는 용매예요. 정신 차려. A의 몰랄 오름 상수 줬어요. 지금 문제 다. 얘 1.6이에요. 갖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상수 1.6 곱하기 얘 몰랄 농도 얼마예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인데 질량에 킬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럼 0.2kg에 0.1몰이에요. 0.2kg에 0.1몰. 그러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제 몰랄 농도 지금.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 0.8. 따라서 가의 끓는 점은 몇 도? 얘 원래 끓는 점 얼마예요? 기준 끓는 점? 이것도 문제에 있어요. A는 원래 기준 끓는 점이 83도짜리예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원래 83도짜리예요. 그러면 원래 83도인데 0.8도 올라갔을 테니 83.8도의 끓는 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용액은. 기준 끓는 점에다가 원래 끓는 점에다가 올라간 끓는 온도를 더해야 끓는 점 오름을 더해야 이제 나중 끓는 점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죠? 다 준단 말이에요. 상수도 주고 끓는 점이 얼마인지도 주고 다 줘요. 계산해서 때려 넣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나의 끓는 점 오름 델타 PB는 얘 오름 상수 얼마라고 돼 있어요? 3.3. 문제 다 줬단 말이에요. 상수 3.3 곱하기 이놈 몰랄 농도 얼마입니까? 300, 즉 0.3kg. 0.3kg 분의 0.1몰이잖아요. 3분의 1. 0.3kg 분의 0.1. 3분의 1. 그래서 몰랄 농도 3분의 1 해갖고 얘는 끓는 점 오름이 1.1도예요. 근데 원래 끓는 점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있어? 원래 끓는 점 85도래요 얘는. 그럼 원래 85도인데 1.1도 올라갔으니 86.1도씨가 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용매니까. 오케이, 괜찮죠? 이게 식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식을 여기다 쓴다만 익숙하시면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가와 나의 용질의 몰분율. 몰분율은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얘네 몰분율이라는 게 전체 몰수분의 용질 몰수의 비인데 용의 뭐라는 거야? 용매의 몰수도 같고 용질의 몰수도 같은데
당연히 용질의 몰 분율이 똑같죠. 몰수로는 지금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액의 그 용매의 종류가 다를 뿐. 따라서 얘네들의 몰 분율 비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1대1입니다. 용매 몰수 같아. 용질 몰수 같아. 당연히 몰 분율이 1대1이죠. 증기압력 내림 나왔다. 증기압력 내림의 비. 여러분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용액의 증기압력이 아니라.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놈의 증기압력에다가 뭘 곱해?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야 증기압력 내림이 나오는 거예요.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지만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증기압력 내림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용질의 얘네 용질의 몰 분율이 같잖아요. 증기압력이 원래 P하고 Q였어요. 각각. 그러면 가 대 나를 내가 구해 볼게요. 증기압력 내림. 얘는 원래 P였고 곱하기 여기에 용질의 몰 분율인데 아니 얘네들 용질의 몰 분율이 같지 않아요? 지금 위에 문제에서 보면 곱하나 마나네요. 그럼 이거 그냥 P 대 Q죠. 본인의 원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나오는데 이건 둘이 다르지만 이게 똑같아. 그럼 증기압력 내림은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에 비례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P 대 Q죠. 끝. 됐죠? 쉽네. 오케이. 반투막 나왔습니다. 농도가 어떤 쪽?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야죠. 누가요? 용질은 알갱이가 커서 못 가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부릅니다. 현상 삼투입니다. 삼투. 자, 요 봐요. 아니, 딱 봐도 A와 B 중에 누가 고농도예요? A, B 중에 누가 더 고농도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A가 더 고농도잖아요. 그죠? 고농도일수록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A가 더 고농도예요. 둘 다 고농도인데 A가 더 고농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A와 B의 몰 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A가 B보단 고농도니까 몰 농도가 높을 건데 삼투압?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 삼투압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물을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내리는 데 필요한 압력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 올라와 있는 애를 누를 때 압력이 요만큼 올라온 애 누를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농도가 높은 놈이 삼투압도 큰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 당연히 A가 B보다 커요. 근데 온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치 깨깨 같은 놈아. 자, 판트호프 법칙. 삼투압 파이는 CRT입니다. 삼투압 파이는 CRT예요. C가 뭐예요? 몰농도. 그러면 온도를 높였어요. 나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온도만 올린 거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삼투압은 온도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양쪽 다 삼투압이 올라가요. 근데 애초에 몰농도 자체가 A가 B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몰농도 자체가. 그럼 온도를 높이면 얘네들의 삼투압이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는데 초기 몰농도가 어차피 얘가 높으니 결국 얘네들의 온도를 높이면 양쪽 다 삼투압이 증가하는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가요? A가 더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어차피 R이 일정한 상황에서 삼투압 파이는 CT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높이면 C와 T의 곱만큼 삼투압이 올라가는데 C가 몰농도니까 A가 몰농도가 커서 A가 더 증가율이 크단 말이에요. 삼투압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둘 다 삼투압이 증가하지만 A가 더 많이 증가해? 그럼 H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면 둘 다 올라가지만 A가 더 많이 올라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H의 크기는 높아진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온도를 높이면 절대 온도의 삼투압이 비례하죠. 삼투압도 증가하여 하고 기본적으로 몰농도가 A가 B보다 높기 때문에 B이므로 삼투압 차이가 커지는 거죠. 커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농도도 A가 높은데 온도에 비례하여 두 개가 같이 증가한다 하면 A의 증가율이 더 크겠구나. 차이가 많이 나겠지. 되죠? 공식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어렵진 않죠.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화학에 뭘 처음 배울 때보단 낫지 않아요?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양심껏 화학보단 쉬우니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뭘 처음 배울 때 진짜 개짜증 났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7번이요? 삼투압 계산 때리란 얘기예요. 삼투압이 파이는 CRT 아니겠어요? 구하는 게 삼투압 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CRT 다 줘놓고 때려 넣으라는 건데 일단 C가 몰농도예요. 누구?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포도당이니 당연히 인원 몰농도겠죠. 순수한 물이 몰농도가 어디서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에 몰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자, 그럼 몰농도를 구하려고 보니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수용액 부피가 얼마래요? 포도당 녹인 수용액 100ml.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알죠? 0.1리터 분의 몰수, 포도당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 W g이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대신 분자량이 있군요. 그래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포도당 몰수 들어갑니다. 곱하기 기체상수 0.08, 온도 얼마요? 300켈빈. 하면 W를 이용한 숫자로 나오겠죠? 계산 때리시면 끝납니다. 파이는 몇 W?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고체는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라고 배웠고 당연히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같은 종류의 고체라면 일정해서 얘를 가열하면 녹는 점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인력이 샤샤샤샤 끊어져가지고 고체에서 액체를 샥 녹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고체들은요, 고체는 고체인데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은 고체가 있어요. 이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건 결국 분자 간의 인력이 하나의 고체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열을 해도요, 딱 어느 온도에 도달했을 때 샥 녹아서 액체가 되질 않아요. 약한 데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온도가 조금씩 달라. 같은 하나의 고체인데. 그래서 녹는 점이 하나로 딱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온도가 녹으면서 여기 녹고 여기 녹고 여기 녹고 서서히 녹아가다가 나중에 액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비결정성 고체라 그래요. 비결정성 고체. 그럼 얘는 뭐겠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고체는 결정성 고체죠. 비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요. 같은 분자 내에서도 인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약한 놈이 먼저 끊어지고 온도를 좀 높여야 이제 강한 놈이 나중에 끊어지고 이런 식이 돼요. 당연히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죠. 한 방에 샥 녹는 거예요. 그러면 비결정성 고체에 뭐가 있냐? 엿 같은 거. 엿 같은? 여기 아니에요. 자, 엿을 내가 가열하면 얘가 어느 순간 샥 녹아서 엿이 액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 애가 중간중간 녹으면서 엿가락 쭉 늘어지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쭉쭉 늘어지는 애들 있죠? 일부만 끊어지는 거예요. 이 결합이 일부만. 그래서 일부만 녹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대표적인 비결정성 고체 엿. 실제로 예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리가 대표적인 비결정성. 그리고 뭐 이제 연, 유리, 가끔 플라스틱 같은 거 나올 때도 있어요. 플라스틱도 물에 녹여보면 애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그러드는 거 알죠? 이런 게 이제 비결정성이라 그래요. 녹는 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반면에 결정성 고체는 여러분이 녹는 점 몇 도 이렇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애들이 다 결정성이에요. 뭐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얼음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여기 석영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석영이 알다시피 돌 아닙니까? 돌. 응? 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그 뭐냐? 저 규산염 광물. 근데 얘하고 구성 성분은 사실 똑같아요. SiO로 이루어져 있는 SiO2. 규소와 산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똑같은데 그 분자 구조를 나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석영은 모든 애들 분자 사이의 거리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딱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유리는 SiO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애들이 모양이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딱 그 차이예요.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뭐 약간 모양이. 그래서 비결정성 고체를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는 아예 고체로 취급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고체냐? 쟤는 오히려 액체에 가깝다. 이렇게 취급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체는 고체인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결정성 고체만 배울 거예요. 비결정성 고체는 이런 게 있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린 결정성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결합이에요? 모르면 본인의 뺨을 치세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잖아요. 이온 결합은 당연히 상온에서 다 고체 아니에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요. 결정성 고체 중에 다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온 결정, 대표적인 결정성 고체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염화나트륨이 여기 속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세 번째 그림 보여요? 누가 봐도 CO2 분자죠? 분자 결정이에요. CO2인데 지금 고체로 돼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분자로 이루어진 결정은 분자 결정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겠어요. 하나는 이온 결정, 하나는 분자 결정. 이놈은 뭐예요? 얘 누구 그림이죠? 탄소. 그건 나도 알아.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한두 개야.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누구? 이거 뭐요? 이거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인데 얘 잘 봐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거 무슨 결합입니까? 이거 봐.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멍청해진다? 희한해. 왜 많이 배우는데 멍청해질까?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수많은 탄소들의 공유결합이 모여서 다이아몬드라는 고체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자랑은 좀 다른 게 분자도 여기는 공유결합이 맞아요. 산소, 탄소 여기는 다 공유결합이 맞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 분자와 분자 사이도 공유결합이에요? 이것도? 이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분자 간의 힘, 분산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한 분자 내부에선 공유결합인데 분자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이 아니고 분자 간의 힘으로 고체가 되는 애고 얘는 정말 순수하게 공유결합만으로 이렇게 모여서 고체가 되는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분자이지만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런 애를 분자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독립적으로 존재를 안 해요. 수많은 탄소들이 다 공유결합으로만 연결돼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애는 공유결정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공유결정 아니면 일부에서는 원자결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공유결정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쓸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래서 얘는 공유결정, 얘는 분자결정. 둘 다 공유결합이 있긴 해요. 하지만 얘는 내부에는 공유결합이 있고 분자를 고체를 이룰 때는 분자 간의 결합을 쓰는 거고 얘는 아예 공유결합만으로 이루어진 거고 요게 좀 달라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이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저게 무슨 그림?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군요. 저 누구예요? 이봐, 배울수록 멍청해진다니까.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누구예요? 자유전자가 많다? 그럼 뭘까요? 금속이죠, 금속. 제가 금속이에요. 근데 이게 금속 결정인데요. 지금 플러스 사이에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걸 표현한 그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이제 이 결정을 이루는 결합의 종류가 뭐냐? 이온 결정은 당연히 100%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유 결정 맨 마지막 놈? 얘는 당연히 100%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분자 결정은 두 개가 섞였죠.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있고, 이 분자들 사이에 다시 뭐 분산력이든지 쌍극자 힘이든지 이런 걸로 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분자 사이에 분자 간 힘, 요 분자 간 힘으로 고체가 되는 애들이에요. 분자 간의 힘이라는 말 안에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이게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인데, 여러분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 아닙니다. 금속과 다른 금속은 결합하지 않아요. 금속의 화합물은 없어요. 그럼 금속 결합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되는 얘가 누구예요 정확히? 마이너스는 자유전자인 걸 알겠어요. 플러스로 표현된 얘는 누구예요? 원자 핵이에요? 아니에요. 쟤는 누구냐면, 여러분 금속은 기본적으로 다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인 금속은 없어요. 100% 양이온이거든요. 전자 잃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 어떤 놈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 그럼 전자를 뭐 어디다 갖다 버리는데요? 공기 중에 휙?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으면 옆에 누군가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갖고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야 결합, 이게 이온 결합. 원래는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잃었으면, 전자를 잃었으면 얻는 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속은 좀 달라요. 금속은 내가 양이온 되고 싶어요. 전자를 잃었는데 이 잃은 전자가 어디 멀리 안 간 거예요. 전자를 잃긴 했는데 근처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유전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놈이에요. 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이 있는 사이사이에 얘네가 잃은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어 돌아다니는데 왜 멀리 안 갔냐? 요 양이온과의 인력으로 도망을 안 가고, 그렇다고 완전 원자에도 속한 건 아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 결합, 우리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고1 때 배운 바로. 금속 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인데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 양이온이 잃은 전자인 거예요. 양이온이 잃은 전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 걸 금속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 아닙니다. 한 금속 내부에서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땡기는, 이게 금속결합이에요. 저 이온 결합이랑은 좀 다르죠.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인데 얘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달라요, 두 개가. 뭐 여튼 이런 게 금속입니다. 그래서 결정성 고체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결정성 고체는 우리 안 배울 거예요. 결정성 고체에 네 가지가 있다. 얘네들 특징 모르면 크게 반성을 하셔야죠. 자는 분들도 반성을 하셔야겠죠? 다 끝나가는데. 자, 이온 결합부터 갑시다. 이온 결합 물질 전기전도성. 고체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 알죠?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자, 이온 결정은 일단 고체 전기 안 통해요. 녹으면 통하죠? 이유 뭔지 알죠? 얘네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녹으면 움직이잖아요. 일단 풀말을 띄는 애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 수용액에선 통하죠. 금속은 뭐 볼 필요도 없이 녹든 안 녹든 전기는 통해요. 수용액이 없는 이유는 금속은 수용액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금속이 전기 통할 때요, 내가 만약에 풀말을 걸어준다 쳐요. 딱 걸었어요. 그럼 자유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마에서 풀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자유전자가 일정하게 이동하여. 전자는 마에서 풀로, 전류는 풀에서 마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 건 알고 계시죠? 가운데에 있는 저 플러스들, 금속 양이온은 움직여 안 움직여? 쟤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유전자만 움직여서 전기가 통하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녹였어요. 금속을 녹여서 액체 금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줘요. 자, 금속이 액체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는 모두 이동한다. OX. 얘를 액체로 녹이면 자유전자도 움직이고
요 플러스를 띤 양이온도 반대로 갈까요? 액체가 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정답은? 안 간다. 이게 진짜 웃긴 게요. 금속은요. 액체가 돼도 저 금속 양이온은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질 않아요. 진짜 웃기죠. 왜 안 움직여요? 몰라요 아직 이유. 몰라요 정확히. 근데 기본적으로 전류에 의해서는 이 양이온들은 고체든 액체든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자유전자만. 전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자유전자예요. 알겠죠? 그리고 분자. 고체에서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 안 통하죠. 자, 삶을 되돌아서 보셔야 되는 분들 많은데 여기 안 통하죠? 액체 안 통하죠? 안 통해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안 통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기억나요? 여기서만 전기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이 몇 개 있습니다. 수용액에서만. HCl이죠. 얘 분명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 딱 해가지고 전기가 통해요. NH3 암모니아.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염기성 수산화 이온과 암모늄 이온이 나오면서 전기가 통해요. 이건 액체에선 안 통해요. 수용액이어야만 해요. 알겠습니까? 수용액이어야만 해요. 예외예요. HCl, 뭐 여기는 없지만 H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산염기가 되는 애들이 보통 이런 특징을 가져요. 특이한 케이스고. 그 다음 공유결정 당연히 안 통해요. 예외는 누구겠어요? 이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기가 다 잘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흑연은 잘 통하지만 또 이 다이아몬드는 안 통해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예요? 일단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연은 되고 다이아는 안 돼요? 차이가 뭘까? 다 끝났어. 차이는? 여러분 흑연은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 구조였던 거 기억해요? 수많은 육각이 모여 얇은 판을 이루고 이 얇은 판들이 쌓여서 흑연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흑연은. 여러분 흑연 원자 탄소 원자 하나당 최대 몇 개까지의 공유결합? 3개까지 공유결합.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그럼 4개 중에 3개가 공유결합했어요? 한 놈이 남네요? 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전기가 통해요. 근데 다이아 좀 보세요. 탄소 하나당 공유결합 몇 개까지 하나? 4개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해요. 남는 게 없네요? 전기 안 통해요. 몇 개까지 공유결합을 하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응? 여튼 탄소로 냈다고 다 전기가 통하진 않는다. 근데 흑연은 예외고 당연히 전기 전도성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은 없어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라스트. 이온결합 물질 힘 가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원래 고체죠.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럴 거예요 정말. 힘 가하면 부서지잖아요. 이온결합 물질. 왜? 힘을 빡 가하면 풀마 마주보고 있던 게 빡 움직이면서 풀마마 반발력에 의해 부서졌던 거 기억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 좀 자지 마. 쉬운 걸 하면 쉬워서 자고 어려운 걸 하면 어려워서 자고. 자, 그 다음 얘 금속이에요. 금속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나요? 아니죠.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아니면 가늘게 늘어나거나.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얇게 펴지면? 반성하세요. 얇게 펴지면 전성, 가늘게 늘어나면 연성. 이게 이제 펴짐성. 이게 뽑힘성입니다. 금속은 힘을 주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이거는 금속의 뭐 때문에?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힘을 빡 주면 부서지려고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 이동해갖고 못 가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 결정은 이 보시면 이게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 얘만 유일하게 분자 간의 힘으로 연결돼 있어요, 사실. 나머지는 다 원자 간 힘, 이온 간 힘 이런 거잖아요. 분자 간의 힘은요, 이렇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우리가 배운 분산력, 쌍극사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분자 간의 힘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런 원자 간의 힘보다 훨씬 약해요. 아무리 세도
분자 간의 힘이 제일 센 게 수소결합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세도요. 공유결합, 이온결합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원자 간 힘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넷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얘가 결합력이 제일 약해요. 분자 간의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녹는 점도 제가 제일 낮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자 결정은 정말 분자 간의 힘이 극단적으로 낮은 애들은 고체에서 바로 이걸 끊어버리고 기체가 되어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예요? 승화성을 가지는 애들이 나타나요. 모든 분자 결정이 다 승화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승화성이 있다라고 표현되면 100% 분자 결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 이건 다 분자 결정입니다. 그리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얘는 진짜 녹이려면 이 공유 결합 다 끊어야 되거든요, 진짜.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중에 굳이 따지자면 공유 결합이 제일 세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끊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을 다 끊어야 녹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겁나 높아요가 되겠죠. 겁나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공유 결정이 그래서 제일 높아요. 일반적으로는.